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프랑스 브루타뉴 지역에서 성대한 테크니발이 열립니다. 테크니발은 테크노와 페스티벌의 합성어인데요. 9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시작된 언더그라운드 음악 축제예요. 특히나 브루타뉴 지역은 테크노 문화의 성지였고요.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1994년 영국 정부가 불법 파티를 강력히 단속하면서 수많은 DJ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 크루들이 장비를 싣고 프랑스로 넘어오게 돼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해변과 가깝고 교통이 좋은 브루타뉴였던 겁니다. 여기가 수도와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이 느슨하다는 장점이 있죠. 게다가 지자체도 이런 대형 페스티벌이 열리면 경제적인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쉬쉬하며 묵인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페스티벌이 성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합니다. 2001년 프랑스 정부가 250명 이상 모이는 비인가 페스티벌, 이거 불법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한 거예요. 사실 문제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소음을 유발하고 그 안에서 마약 파티, 또 문란한 성관계, 토지까지 무단으로 점거하다 보니까 이슈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에 반해 참가자들과 프랑스 언론은 아니 자유로운 대중문화를 지금 저지하는 거냐? 라면서 강하게 저항했고요. 이렇게 대혼란 속에서 열린 게 2005년 브루타뉴 테크니발이었습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이틀간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에 무려 4만여 명이 몰려요. 당국은 도로 봉쇄하고 장비 다 압수하면서 제재하려고 했죠. 근데 참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경찰은 안 되겠다. 이거 사고라도 우리가 막아야겠다 싶어서 순찰을 강화합니다. 그렇게 열린 축제는 예상대로 첫날부터 난동이 벌어져요. 대마초, 엑스터시, 코카인, LSD까지 금지된 불법 각종 마약이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게다가 축제 이틀 차인 6월 25일에는요, 끔찍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축제장 주변에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너무도 잔인하게 훼손된 개의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유기견 한 마리가 먹을 걸 찾아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한 참가자의 가방을 발견했고 그걸 뒤지다가 그 안에 있던 비닐봉지를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코카인이 들어있었죠. 이걸 알게 된 가방 주인, 내 비싼 코카인 지금 개가 먹었다고? 그래서 약을 찾아내기 위해서 개를 죽이고 장기를 헤집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이죠. 분명 마약에 쩔어도 저랬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지금 막 잔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밤이 되면 시끄러운 음악 빵빵 틀어주죠. 조명 화려하죠. 광란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잊고 그저 그냥 페스티벌만 즐기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밤이 되어 가면서 다들 미친 듯이 이 분위기에 취해가고 있었죠. 그중 20대 여성 오렐리와 로르안느 또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밤새도록 아침까지 축제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6월 26일 아침 10시 반쯤 광란의 파티가 드디어 끝나요. 두 사람도 이제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좀 어디 가서 쉬어야겠다. 누울 곳을 찾게 됩니다. 마침 옆에 있는 숲속 한적한 곳이 있길래 다가가는데 그러다 바로 이때 위치를 보면 음향 장비가 있던 곳에서 한 150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물론 숲이긴 했죠. 여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반나치의 여성이 온 몸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요.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흉기를 막으려다가 생긴 방어근이 손에 뚜렷하게 보여요. 복부에는 무려 28개의 자상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중 18개가 장기를 관통했어요. 딱 봐도 이게 살인보다는 거의 학살에 가까웠죠.
발견 당시 그녀는 신발과 하의,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휴지 조각, 주사기, 또 피 묻은 콘돔 포장지가 널려 있었어요. 바로 수거해서 보니까 콘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진 않습니다. 부검에서도 직접적인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신체에 남은 상흔과 옷이 벗겨져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뭔가 범인이 손가락이나 다른 물건으로 유사 강간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몸에서 알코올과 함께 소량의 대마초, 엑시터시, 암페타민, 코카인까지 나와요. 즉 그녀 또한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범인한테 무방비하게 살해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신원을 알만한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라고는 바지 안쪽에 걸려있던 자동차 열쇠와 물고기 모양의 키링 이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조사를 할 텐데 그렇게 애를 먹고 있던 그때 2명의 여성 소피와 마리오드가 다급하게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제 사촌동생이 없어졌어요. 18살 마틸드 크로게덱이거든요. 축제에 같이 왔는데 없어요. 자, 마틸드는요. 이 축제장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시골 소녀였습니다. 평소 자기가 잘 경험할 수 없는 이 파티가 인근에서 개최된다라는 소식에 친구 3명과 사촌들 그리고 남자친구 아드리안과 함께 이 테크니발에 왔던 거예요. 파티 다 끝나고 아침까진 분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입니다. 6월 26일 아침 8시 30분쯤이었어요. 마틸드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남자친구와 함께 숲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2시간 뒤인 오전 11시 아드리앙이 혼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여자친구의 신발만 들려있고요. 아니, 마틸드 어디 있어? 사촌들의 행방을 묻는데 아드리앙 얘가 정신없이 그냥 급히 히치하이킹을 하더니 그곳을 떠나버려요.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다들 불안해했죠?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살펴보는데 마틸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도움을 요청한 거고요. 여기서 경찰이 마틸드의 인상착의가 어땠는지 묻게 돼요. 마틸드는 갈색 머리에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적인 건 딱히 없는데 항상 바지 안쪽에 자동차 열쇠를 달고 다녔어요. 그 물고기 모양 열쇠고리도요. 경찰은 앞서 시신에서 나온 소지품 중에 자동차 열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사촌들의 안내를 받아서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갔죠. 버튼을 누르자 띡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진 거죠. 마틸드, 그녀는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왜 그렇게 도주한 거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 되게 자상이 많았잖아요. 근데 주변 바닥에는 그냥 뚝뚝 떨어진 핏방울 몇 개가 전부였어요. 즉 이건 살해한 현장과 시신을 유기한 현장이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핏방울의 패턴을 봤을 때 공격당한 직후에 도망쳐서 달려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경찰이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죠. 머지않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됩니다. 인근 나무 아래에 접이식 칼 하나가 떨어져 있던 거예요. 칼날과 손잡이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요. 이걸 시신에 있는 상흔과 비교했을 때 그 깊이와 모양이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흉기를 찾아낸 거예요. 경찰은 여태 확보한 단서 다 모아서 감식을 의뢰해요. 먼저 피해자 옷에 묻은 혈흔은 다 마틸드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던 휴지, 담배꽁초, 주사기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 발생 전부터 버려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그 피가 묻은 콘돔 포장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검출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그 테크노발이 열리고 있었잖아요. 이 일대에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와중에 난잡한 성관계와 다 마약을 즐겼던 만큼
어쩌면 이 콘돔에 묻은 DNA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흉기인 접이식칼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마틸드의 혈흔만 확인이 돼요. 범인이 분명 이걸 주었을 테니까 뭔가 지문이 남아있지 않겠냐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다른 흔적은 지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식반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죠. 앞서 신원 미상 남성의 DNA가 나온 콘돔 포장지가 만약에 범인의 것이라면 그 또한 공격 중에 피를 흘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칼을 잡았다면 분명 접이식 칼 그 안쪽 깊은 곳에 피가 좀 묻어있지 않을까?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또 한 번 남성 DNA가 검출된 거예요. 대조해봤더니 콘돔에서 나온 DNA와도 동일인이고요. 이거 우연일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제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페스티벌에 수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DNA를 대조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용의자를 좁히기 위해서 또 다른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냐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실제 공격 장소가 어디였는가 이걸 먼저 찾아 나서게 됩니다. 혈흔이 뚝뚝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떻게 왔는지 경로를 찾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참고로 혈흔은 시간이 지나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게 또 흙하고 섞이면 거의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루미놀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건데 여기가 숲, 야외예요. 루미놀 검사를 하려면 빛이 다 차단되어야겠죠. 수사팀은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고요. 드디어 그 예상되는 경로 주변에 다 루미놀 용액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더 성공적이었어요. 그 어두운 밤에 작은 핏방울들이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숲 안쪽을 따라 이어졌고 바로 추적했죠? 그랬더니 그게 딱 멈추는 곳이 어디냐? 작은 하천입니다. 아, 이 하천에서 공격이 있었구나 라는 걸 추정해낼 수 있었어요. 한편 A팀이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B팀은 테크니발 참석자들을 탐문합니다. 범인은 분명 참가자 중 한 명일 거다라는 추정에서였어요. 이때 젊은 여성이 파티 끝나고 살해당했다라는 소문이 이미 순식간에 퍼져 있었죠. 그 흉흉한 분위기에 마지막까지 있던 2만 명마저 현장을 떠나는데요.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했고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 탐문했어요. 아니 근데 목격자조차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게 더 정확히는 다들 2박 3일 그 축제 속에서 대부분 술과 약에 취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기억을 해내는 사람을 찾는 것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사실 현장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체포된 적이 있긴 해요. 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인데 폴란드 관광객 남성이었어요. 경찰에 가서 당신 옷에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묻어있냐 했더니 내가 헤로인을 주사하다가 내가 미숙해서 피가 되었다라고 해명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별다른 점이 없어서 일단 DNA를 확보하고 풀어줍니다. 두 번째 남성은 상황이 더 심각해요. 알고 보니 이 새끼가 축제를 틈타서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범죄자더라고요. 근데 앞서 마틸드 사건에서 유사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가 아닐까 경찰이 생각합니다. 마틸드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근데 고개만 갸우거리고 자기 그때 마약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조차 다 떨어지는 거죠. 경찰은 일단 DNA만 확보하고 보내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걸 대조해본 결과 두 사람은 다 불일치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DNA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참가자들 속에서도 범인이 없고 용의자도 모두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죠. 남자친구요. 아니, 남자친구는 마틸드를 목격한 마지막 인물입니다. 함께 숲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마틸드는 죽은 채 발견됐고 남친 아드리앙은 쫓기듯 수상하게 사라졌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마틸드의 차를 타고 축제에 왔습니다. 근데 차 키는 시신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아드리앙은 그 숲에서 나와가지고 뭐 키를 찾으려는 신용도 하지 않았고 마틸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듯 자기 혼자 그냥 히치하이킹으로 떠나버렸죠. 너무 수상합니다. 경찰 또한 사건 발생하고 바로 다음 날 아드리앙 소환해서 신문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한결같이 모르겠다였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마틸드와 숲속에 들어가서 대마초를 피웠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여자친구는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조사를 받는 내내 눈빛은 흐릿하고 몸은 막 비정상적으로 경직돼 있어요. 이게 약물 후유증이에요. 검사 결과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기억장애가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아니, 뭐 기억장애 있는 애한테 더 이상 신문을 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요. 물론 그 증거로 있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일찌감치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후였어요. 이렇듯 수사는 거듭 난관에 부딪혔죠. 여기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다시 한번 감행합니다. 사건 당일 축제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고받은 약 48만 건의 통신 기록을 다 분석한 거예요. 또 100톤에 달하는 그 쓰레기들까지 다 뒤졌고요. 그 와중에 또 전과범이 있어서 따로 추려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일이 DNA 대조했지만 결과는 또 불일치해요. 와,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저히 범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염없이 2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죠. 그러던 2005년 9월 10일 오후 3시입니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축제 장소에서 120km 떨어진 샤티오 네프 디 엘렌블렌이란 곳에서 마틸드의 휴대폰이, 이거 없어졌잖아요? 이 없어진 휴대폰이 탁 켜진 신호가 잡힌 겁니다. 즉각 현지 경찰이 지원을 요청해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남자를 검거합니다. 그는 축제에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과거에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아, 드디어 범인 잡았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허탕이었어요. 핸드폰을 그냥 훔친 것뿐이더라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프랑스 경찰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신원이 확보된 약 2만여 명의 전원 DNA 수집해서 대조하기로 한 거예요. 일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돈도 들죠? 여기에는 약 100만 유로, 한화 한 1,6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 돈이 수사에 투입이 됐는데 결과는 허무했어요. 이쯤 되니까 이거 첫 수사부터 방향이 잘못됐나? 범인이 처음부터 참가자가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경찰이 이번에는 그 참가자들이 촬영한 모든 사진을 분석하기로 해요. 혹여 아주 멀리서라도 조그만 점같이 마틸드가 찍혀 있더라도 다 확인을 하게 되죠. 이때 남자친구 아드리앙 또한 약 40장의 사진을 경찰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마틸드가 축제에서 만난 어떤 낯선 남성과 6월 25일 밤 11시 50분 그리고 6월 26일 새벽 6시 20분에 찍은 2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뭐냐? 라고 물었더니 아드리앙이 나 남자 이름 모른다. 근데 축제에서 마주쳤고 몇 시간 같이 놀았다. 이렇게만 기억해냅니다. 이게 애초에 기억장애가 있어가지고 이 말의 신빙성도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용의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낯선 남자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남자 사진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언론과 경찰서를 통해 전국에 배포하게 됐죠. 이후 제보 전화가 들어오긴 하는데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허무한 1년이 흐르고 말죠. 다음 해인 2006년 5월 23일 브루타뉴 경찰서에 한 2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들한테 연행돼서 가던 중에 문득 복도 벽에 붙어있는 사진을 남자가 유심히 바라보더라고요.
나 이 얼굴 아는데? 어디서 봤지? 막 몇 번이고 곱씹던 끝에, 맞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거 잔다르크 헬리콥터 모함에서 함께 복무했던 동료예요. 그는 바로 24살의 해군 알렌 케르노아였죠.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알렌이 상당히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이에요. 과거에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해군이니까 구조 작업에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에 이 알렌이 틈만 나면 야야, 내가 그때 시체 직접 만져봤잖아. 막 자랑하듯 떠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자기가 무슨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무용담처럼 드러나요. 군 복무 중에도 미성년자 매춘부를 고용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여자는 그냥 고깃 덩어리야, 착륙일 뿐이라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알렌이 어디 있나 보니까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3개월 전 공공장소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즉각 경찰은 해군에 요청해서 그의 증명사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마틸드와 함께 찍힌 그 남성과 대조를 하는데요. 눈썹 모양, 얼굴의 점, 헤어라인까지 9가지 특징 정도가 일치했어요. 근데 완벽한 건 아니죠, 아직. 그럼 알렌이 브루타뉴 지역에 온 적이 있나?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거든요. 그랬더니 축제 나흘 전인 2005년 6월 20일 그가 몽생 뮤셸이란 곳에서 82유로를 결제하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제가 뭔 줄 아세요? 해당 매장은 현장에서 발견된 그 접이식 칼, 흉기, 그 흉기를 판매하는 매장입니다. 와, 이렇게 퍼즐 조각들이 지금 하나둘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2006년 6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판단한 경찰이 바로 알렌을 체포합니다. 당시 그는 브루타뉴와 10시간 이상 떨어진 마르세유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바로 압수수색 진행해 보니까 얘 방에서 그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GHB 33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체포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DNA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죠. 끈질기게 수사에 매달렸던 경찰이 처음으로 받아본 문장이었어요. 99.9% 일치. 드디어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문에 들어가야겠죠? 알렌은 사건 당일에 대해 이렇게 털어놔요. 마틸드가 자기를 유혹해서 손에 이끌려 숲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중 한 무리의 남자들이 왔다. 이들이 마틸드를 공격했기에 알렌은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 반격에 나섰다.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금방 제압을 당했는데 이때 무리가 알렌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야, 엄마, 너 그 칼로 이 여자 찔러. 안 그러면 우리 너부터 죽일 거야. 두려운 살해 협박에 알렌이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배에 칼을 꽂아 넣었다고요. 그리고 이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기 손까지 베었고요. 좀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다가 주변에 있던 콘돔 포장지를 만졌고 이후 알렌은 마틸드를 그냥 두고 도망쳤다는 진술.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결국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경찰 또한 얘기를 듣던 중에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격을 당한 장소와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달라요. 근데 알렌이 곧장 도망쳤다면 콘돔 포장지는 공격 장소인 하천 근처에서 나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거기가 앞서 그 루미놀에서 피가 있던 지점이고요. 이 모순점을 강하게 들이밀자 알렌이 횡설수설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논리가 무너진 거예요. 이후 22시간의 긴 신문이 이어졌고 그는 두 번째 진술을 내놓게 되는데요. 시작은 동일했습니다. 마틸드의 유혹에 넘어가서 숲에 가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이때 그녀가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뻐서, 특히 햇빛에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이 요정같이 예뻐서 이 순간을
혼자 간직하고 싶다는 뒤틀린 소유욕이 들었다. 그래서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마틸드의 배를 2차례 찔렀죠. 이때 마틸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알랭을 밀었는데 이때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이 긁히며 피가 흐르게 됩니다. 그 틈에 마틸드가 미친 듯이 도주했지만 머지않아 잡히고 말아요. 알랭은 뒤에서 그녀의 목을 그어서 살해했고 이후 또다시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술을 내놓으면서 알랭이 말합니다. 그때 마틸드의 몸에 칼이 푹푹 들어가는 느낌이 황홀했다고요. 동시에 생전 느껴본 적 없는 너무나도 뒤틀린 성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죠. 그는 죽은 마틸다를 보면서 시신을 강간하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콘돔을 꺼냈죠. 그런데 아까 손이 다쳤잖아요. 막 콘돔을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휙 버리고 대신 시신 옆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합니다. 아, 정말 너무도 듣기 힘든 진술인데 그나마 이번 증언은 현장의 상황과 딱딱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재판대에선 알랭 카르노아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판결에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딸을 죽인 범인이 잡혔다는 것에 안도했어요. 오늘 사건은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빛을 발했습니다. 결정적인 실마리는 참 우연히 얻어졌지만 그 뒤에는 모든 방법으로 범인을 추적한 그 경찰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건 당일 남자친구는 왜 그렇게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을까요? 아니, 여자친구 좀 찾아볼 만도 하잖아요. 같이 차 타고 왔는데. 그리고 애초에 숲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마틸드와 그리고 범행 알랭만 둘이 남게 된 걸까요? 이 과정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마틸드가 정말 범인의 진술처럼 갑자기 숲에서 만난 알렉을 막 유혹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쩌면 그 진술 속에 환한 웃음이 너무 예뻐서 살인을 하고 싶었다라는 부분에서 마틸드가 남자친구를 향해 웃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남자친구는 언제까지 같이 있었던 거냐고. 그냥 기억 안 난다가 다야. 기억 장애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모를 수도 없고요. 이렇듯 사건의 범인은 잡았지만 이 사건의 첫 페이지는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에 살던 여성 사샤. 당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해서 중개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샤는 성격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 덕에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집을 찾아주는 일이 정말 천직처럼 잘 맞았죠. 그래서 종종 스스로를 나는 아파트 사냥 전문 큐피트잖아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가 거주하던 곳은 플로리다 올랜도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굉장히 신식 아파트 업타운 플레이스입니다. 자신이 부동산 중개인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꽤 좋은 곳을 얻었어요. 여기는 365일 정말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인데요. 건물 안과 밖으로 CCTV 당연하고요. 1층 로비에 항상 경비원이 상주합니다. 또 공동 현관에는 잠금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 출입이 확실하게 관리되던 곳이죠. 때는 2015년 10월 17일, 이날 사샤는 좀 특별한 저녁을 보냅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제안받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업계에서는 거의 승진이나 다름없거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게 되죠. 일행은 시내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으로 향했고 신나는 음악에 술을 즐기면서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넘긴 새벽 12시 30분.
자기를 위한 축하 파티여서 그런지 사샤가 좀 평소보다 빠르게 술에 취했습니다. 집에 좀 가야 할 것 같았죠? 결국 친구들은 좀 더 클럽에 남기로 하고 사샤 먼저 그곳을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다음날 아침, 전날 클럽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 앤서니가 식당에서 사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하기로 해장 같이 하자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샤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제 얘가 술을 많이 마셔서 아직도 자나 싶었죠. 그래서 앤서니가 전화를 거는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사샤는 부동산 중개인이에요.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죠. 그래서 얘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는데요. 앤서니가 즉각 사샤의 SNS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여전히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아요. 그런데 무심코 그 사샤의 SNS 피드를 살펴보던 앤서니가 또 이상함을 느꼈죠? 평소에 사샤는 SNS에 굉장히 열심히였습니다. 거의 시간 단위로 시시콜콜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거든요. 그런데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게시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녀를 잘 아는 친구라면 이게 충분히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황이었죠. 아무리 술에 취해 잠들었다 해도 약속에 늦을 사람도 아니고요. 결국 친구들은 불길함을 감지하고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경찰이 사샤의 집으로 출동해서 아파트 문을 강제로 열었는데요. 그러자마자 훅 하고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그건 바로 표백제, 락스 냄새였습니다. 경찰이 집안 곳곳을 수색했죠. 조심히 침실로 들어가 보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로 이불이 덮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머리카락이 보였죠. 이불을 걷어내자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샤가 사망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보니까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 보여요. 또 강렬한 몸싸움이 있었는지 곳곳에 방어흔도 부착되고요. 셔츠와 속옷 다 찢겨져 있었고요. 하반신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폭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사샤의 휴대폰, 지갑, 열쇠도 없어졌습니다. 추 부검을 통해 드러난 그녀의 직접적인 사인은 옥졸림에 의한 질식사. 집안 곳곳을 살펴보던 경찰이 수상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변기 시트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보통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변기 시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 이건 남성 범인이 변기를 사용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밀 감식을 해본 결과 변기 뚜껑에 지문이 찍혀 있었어요. 또한 바닥에서도 사샤의 것이 아닌 신발 자국이 나왔고요. 그녀의 목과 가슴 쪽에서 외부인의 DNA가 발견됩니다. 자, 이렇게 사샤가 살해를 당한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앞서 이 아파트가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들어오려면 최소 집주인의 허가가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현장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사실상 그러기도 힘들어 보여요. 그렇다면 범인은 그녀가 아는 사람,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지죠. 즉각 경찰은 공동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동행한 사람을 추적하고자 했어요. 분명 거기 찍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 영상을 확보하는 데 다소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경찰은 사샤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친구들, 그리고 또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서 행적을 좀 알아보게 되죠. 사건 당일 클럽에서 나온 사샤는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걷게 되죠. 마침 우버를 타고 지나가던 두 여성이 저 여자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싶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차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데려다 주겠다 라면서 우버에 태웠고 이후 그녀들은 이 사샤를 업타운 플레이스 아파트 단지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잠시 후 새벽 1시 46분 한 아파트 주민이 공동현관 이 보안 코드를 띠띠띠띠 누르게 됩니다.
사샤가 그 남성의 뒤를 따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그날 밤 당직을 섰던 경비원 스티븐에 의해 목격되었죠. 그렇다면 혹시 사샤와 함께 공동 현관에 들어선 그 남자가 범인은 아닐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니까 별 의심 없이 사샤의 호수까지 들어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의심을 받던 주민이 흔쾌히 DNA 검사에 응했어요. 결과는 불일치. 범인이 아닌 겁니다. 그는 추가로 그날 밤 그 사샤라는 사람이 굉장히 취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범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면식범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고요. 자, 그럼 범인은 이 장소가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탐문을 해본 결과 이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전 남친 2명이 용의선상에 오르게 돼요. 먼저 바텐더였던 전 남친 테일러. 그는 사건 시각 알리바이가 확실합니다.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샤와 헤어진 후에도 가끔 안부를 건네면서 잘 지냈는데 딱히 살해 동기는 없어 보입니다. 더 확실하게 DNA도 일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으로 사샤가 숨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연락한 남성 벤. 비록 지금 사샤의 핸드폰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근데 또 천만다행히 그녀의 태블릿 PC가 휴대폰과 동기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통해 사샤가 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어쩌면 그녀의 핸드폰이 사라진 게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던 벤의 의도적인 행각이 아닐까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벤 역시 그 사건 시각에 친구 집에 있었다라는 알리바이가 확실해요. 또 DNA도 일치하지 않고요. 아니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에 사는 모든 주민을 조사해야 하나 싶던 그때 또 다른 목격자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였냐면 바로 사샤의 바로 위층 이웃이에요. 그날 복도에서 만취한 사샤를 봤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말하길 아가씨가 많이 취하긴 했어요. 오죽하면 경비원이 바래다 주더라고. 네? 경비원이요? 그날 복도에서 비틀거리던 사샤의 뒤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직을 섰던 경비원 33살의 스티븐 덕스버리였죠. 경찰은 의아했죠. 어라? 이거 앞서 그 경비원 스티븐이 한 진술과는 다른데? 스티븐은 분명 경찰한테 사샤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게 자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 이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그 사이 마침내 CCTV를 받았고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 안에서 경찰은 주민 말대로 사샤를 따라가는 경비원 스티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게 어땠냐면요. 이제 거의 의식을 잘 못 찾는 이 사샤 뒤에서 조금씩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코 부축을 해주거나 괜찮냐 이렇게 말을 거는 건 또 아닙니다. 걱정이 돼서 따라간 거라면 왜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샤도 이 남자가 따라오는 걸 알고 있는 듯해요. 비틀거리다가도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포착됐으니까요. 스케줄상 스티븐의 당직은 10월 17일 새벽 6시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CCTV를 통해서 보니까 평소보다 약 6분 늦은 6시 36분이 되어서 아파트를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그의 손에 빨간 손잡이가 달린 흰색 쓰레기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샤의 집에 있던 것과 동일해요. 참고로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규격화된 쓰레기 봉투가 없고 그 제품이 다양한데 어쨌든 그것과 다 동일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경비원이 업무 중에 입주민 쓰레기를 처리해준다?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럼 왜 그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안에 범행 도구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경찰은 즉각 스티븐을 소환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내가 본 건 다 말해주지 않았냐? 라면서 황당해했어요. 보니까 도통 쉽게 입을 열지 않을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이 스티븐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팔에서 핥히고 물린 상처가 보입니다. 이거 정말 의심스럽죠. 근데 쉽게 입을 열진 않고요. 결국 경찰은 우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보기로 해요. 스티븐한테 막 여러 장치를 달고 질문을 시작했죠. 당신 사샤의 집에 들어갔습니까? 당신 사샤의 목을 졸랐습니까? 이 두 질문에 유독 반응이 막 요동칩니다. 사실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긴 했지만 사샤가 폭행을 당했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목졸림으로 죽었다는 건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티븐은 목졸림, 목을 졸랐냐 이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이렇듯 점점 스티븐이 용의자로 좁혀지는 가운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경찰에겐 아직 강력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변기 뚜껑에 남아있던 그 DNA. 스티븐의 것과 대조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두 샘플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사건의 전말. 우버에서 사샤가 내려 건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술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자신의 집을 찾기까지 무려 40여 분이 소요됐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좀 삥삥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경비원 스티븐이 나타납니다. 사샤는 지레 지금 내가 취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려고 하나보다 싶어서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이후에 스티븐은 아주 수상한 행적을 보입니다. 사샤의 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사샤를 마주쳤죠. 그럼 뭐라고 하냐면 순찰 중입니다. 순찰하고 있어요. 라고 둘러대고요. 그는 아파트 경비원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CCTV가 있고 또 어느 곳이 사각지대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을 통해서만 이동을 한 거예요. 사실 CCTV만 봐서는 그가 사샤를 집요하게 쫓고 있다라는 부분까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변기의 DNA 아니라면요. 사실 CCTV만으로 경찰이 그를 기소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러다 사샤가 마침내 집을 찾았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빠르게 뒤에서 덮쳤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직업을 방패 삼은 스티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추악한 욕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건이 벌어지기 5개월 전인 2015년 5월에 같은 아파트에 살던 한 여성 입주자가 스티븐을 신고한 일이 있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게 쫓아온다라는 이유여서였죠. 하지만 스티븐은 아니다, 나는 아파트 건물을 순찰하고 있었는데 마침 방향이 같았을 뿐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경비원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원 검사를 하고 이 직업을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설마 이런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은 갈수록 자신감을 얻었고요.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이 그의 폭주를 부추겼고 끝내 사샤의 희생을 불러왔습니다. 2015년 10월 스티븐 덕스베리는 1급 살인, 성폭행, 미수, 절도 혐의로 체포돼서 기소됩니다. 2017년의 긴 재판 끝에 결국 모든 혐의에 유죄가 내려졌죠.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더불어 추가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어떤 것을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겨두는 걸 일컫는 말인데요. 주민들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경비 인력. 하지만 스티븐은 그저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던 생선가게의 고양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평생 자유를 잃고 교도소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일뿐이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